미국 플로리다에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름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찰리랑 테리라는 40대 부부가 살았다고는 합니다. 요네우. 2004년 9월 2일인데 저 플로리다에 이반이라는 이름부터 해괴한 허리케인이 지나갔었대요. 그래서 이 부부가 며칠을 임시 대피소에 있다가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한 거지. 집에 도착했는데 아유 박살이 났네. 벽 무너지고 뭐 지붕도 반이 없어요. 전기 가스 다 끊겨가지고 언제 복구될지 모르겠고 마트에 가봤자 뭐 수리할 자재도 없을 것 같아. 다른 집들은 멀쩡하겠냐고. 여기가 내륙이랑 또 멀리 떨어진 섬이라 가지고 나가기도 힘들어요. 태풍 규모상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실제로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살맛 안 나지. 이 남편인 찰리가 무너진 집 이렇게 보면서 아유 씨발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아내인 테리가 어디에 막 전화하더라고. 그게 바로 이 여자입니다. 미셸이라고 조카예요. 테리의 언니 딸. 미셸도 플로리다 살아. 지역은 다른 올랜도인데 같은 주에 사니까 거기는 뭐 태풍 어떠냐 뭐 이런 전화를 하다가 미셸이 자기 동네는 괜찮대. 테리가 막 그러니 다행이다. 우리는 집 무너졌어. 좆됐어. 이제 공사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디가 있니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미셸이 이모 우리 집 방 하나 남는다고. 올랜도로 넘어오래. 이게 섬 전체가 태풍 피해라. 이 집만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도 더 걸릴 것 같아 사람 부르면. 남편한테 그랬어. 미셸네 집 가자. 미셸이 이모인 테리랑 10살 차이도 안 나요. 거의 뭐 언니 동생 사이로 지냈거든.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그쪽에서 먼저 오라는데 찰리도 거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조카인 미셸 집에 당분간 가 있기로 했어요. 이 집이야. 여기 되게 한적해. 주변에 집이 거의 없어요. 공터구 다. 그리고 요 앞에 논인지 밭인지 조금 있더라고. 무너진 집에서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옷 몇 벌 챙기고 뭐 생필품 치약 숟가락 이런 거 들고 미셸 집에 갔어. 미셸이 일 때문에 혼자 여기 와 있는 거라 심심했는데 친척 오니까 신나더라고. 찰리도 뭐 의외로 분위기 괜찮아 보이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대요.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냈어. 그리고 2004년 9월 15일 미셸 집에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데비 나이트라고 미셸의 제일 친한 친구야.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길래 찾아온 건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이 안 열리더래요. 노크하고 두드리고 막 소리 질러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가 있어요. 또 차고를 보면은 외출한 것 같지는 않거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 여자가 집 뒷마당으로 가봤지. 여기에 거실이 보이는 창문이 큰 게 하나 있대요. 들여다보려고 한 거야. 아 이거 뭔 일 났습니다. 거실 가운데 천장에 형광등 달려있죠. 거기에 웬 남자가 끈으로 목 매달고 있는 거야. 바로 경찰 불렀고요. 문 따서 들어가 봅니다. 이상한 냄새가 엄청 났대요. 문을 열었을 때. 뭐 일단 매달려 있는 남자부터 내렸거든. 냄새는 이 시신에서 나오고 있던 거지. 며칠 전에 죽었나 봐. 부패가스가 나오고 있던 거였어. 남자의 시신 옆에는 소파가 있거든요. 여기도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 7개가 다 가슴팍에 집중돼 있거든요. 부패 상태로 봐서는 같은 날 죽은 것 같아. 현장에서 신원 파악됐는데요. 소파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여자는 테리 브렌트입니다. 거실에 목을 맨 남자는 남편인 찰리 브렌트예요. 태풍 피해로 처족한의 집에 왔던 그 부부라고 지금 죽은 사람들이. 이상하잖아. 며칠 지내던 집이긴 하지만 여기는 미셸이라는 조카 집이에요. 사망 당일 발견된 거면 지금 미셸 나가고 죽었을 수가 있겠죠? 며칠 됐대잖아? 미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미셸은 상태가 더 안 좋았대요. 안 좋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이상할 지경이야. 사람 새끼가 한 짓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는 거지. 처음 발견했을 때 뭐 당연히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침대에 누워있는데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몸이랑 이불이 구분 안 될 만큼 그냥 검붉은 색의 한 덩어리였대.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머리가 없어요. 어디다 뒀을까 잘랐다는 건데 이렇게 주변 둘러보니까 침대 옆에 책상에 올려져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몸뚱이는요 반듯하게 누워있긴 해요. 근데 배가 세로로 갈라져서 장기가 다 나와 있어.
이 사건 찾아보면은 개구리 해부 실험 하듯이 해놨다고 나오거든요. 이 와중에 심장이랑 또 장기 일부는 없습니다. 범인이 들고 나갔나 봐. 경찰은 미셸의 집에 있던 세 사람이 같은 날 살해당했다는 전제하에 수사를 시작했어요. 시신의 부패 상태로는 이게 죽은 지 한 이틀에서 3일 지난 것 같아. 시신 발견이 9월 15일이니까 12일쯤 사망했다는 거야. 집안에 누가 강제로 들어온 흔적이 없거든요. 창문 틀, 문고리 이게 뭔가에 긁히거나 좀 뭐 바닥에 발자국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 밀실 살인 같았대요. 집에 사라진 물건도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지. 범인은 아직 이 집에 있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없거든요. 뭔 소리냐? 죽은 3명 중 하나가 범인이라고 지금. 자, 그럴 때 상식적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미셸은 해부당했고 테리는 가슴에 7방 찔렸어. 이 사람들이 다른 2명을 죽인 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찰리는 외상 없이 목을 메고 죽은 상태잖아요. 부검해봐도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맞거든요. 찰리가 아내랑 처조카 죽이고 목을 맸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상황인데 찰리를 범인으로 놓고 보면은 이 상황들이 다 납득은 되거든요. 가능한 일이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사건의 내막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범행 계기나 동기를 못 찾았어요. 찰리의 아내인 테리 브렌트는 주변에서 다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 남편에게 잘하고 생활력 강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래요. 조카인 미셸 존스도 일 잘하고 머리 좋고 성격 좋대. 37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고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을 좀 탄다는 말들은 있었거든요. 이거 말고는 뭐 둘 다 누구랑 사이가 나쁘다거나 고민 있거나 뭐 그런 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황상 뭐 둘을 죽인 범인은 찰리 브렌트가 가장 유력하단 말이에요. 대체 뭐 하는 양반이냐? 사건 당시 47살이었는데요. 레이시언스라는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자로 일을 했대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흔히 말하는 엔지니어 같은 거야. 성격이 예민하지도 않고 누구랑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눈에 잘 안 띄는 성격이야. 그냥 어디에나 있는 무난무난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사실은 찰리 이 새끼가 이 평범한 새끼가 아닙니다. 이 새끼는 평범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완벽하게 평범한 연기를 해왔던 거예요. 아내랑 조카도 찰리의 첫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새끼 이미 살인 전과가 있었어. 그게 친가족들이에요. 어릴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찰리 이 새끼가 1957년 2월 23일에 미국 코네티컷에서 태어난 겁니다. 독일계 미국인이고요. 1남 3녀 중 둘째예요. 위로 누나, 아래로 여동생이 둘 있다고. 똑똑한 애라고 소문이 나 있긴 했는데 성격이 좀 소극적이야.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발령이 자주 나가지고 이사를 많이 했어. 그럼 얘도 전학을 많이 갈 거 아니야? 그런 거에 적응을 못합니다. 친구 못 사귀니까 뭐 형제들이랑 놀면 되겠지만 다 여자뿐이잖아요. 얘는 취미가 안 맞아. 자꾸 그냥 인형머리 좀 빗어달래.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외롭게 보낸 거지. 그러다 13살 됩니다. 1971년 1월 3일 찰리의 가족이 새해니까 호캉스를 갔어요. 밤에 애들은 잤고 아빠는 욕실에서 면도했대. 엄마는 그 옆에 욕조에 들어가 있었고. 갑자기 근데 자는 줄 알았더니 이 찰리 새끼가 부모 있는 욕실에 뛰어들어왔어. 아빠가 비상용으로 가져온 권총을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냅다 쏴버린 거야. 가까운 거리니까 이게 애새끼가 쐈지만 부모가 둘 다 총에 맞아요. 아빠가 크게 다쳤어. 생명에 지장은 없었는데 엄마가 욕조에서 사망합니다. 이때 엄마는 임신 8개월 차였거든요. 찰리 새끼가 그러더니 바로 자는 누나 방에 가서 또 총을 쏴요. 누나는 총에 안 맞았어. 이 새끼가 제대로 못 쏜 거지. 거리가 있으니까. 몇 발 쐈잖아. 이제 총알 없습니다. 누나는 방에서 나와 다른 옆방 손님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경찰 출동했고 아빠 병원 갔고. 사건이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13살 새끼가 이 집 화목하거든. 이유 없이 가족들 쏘고 엄마랑 태어나지도 못한 지 동생 죽였다고. 더 황당한 게 이 다음이에요. 너 왜 쌌냐 찰리 게이야 물어보니까 학교 생활도 그렇고요. 그냥 힘들었는데요. 오늘 자려고 누우니까요. 갑자기 모든 게 머릿속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총 찾았고요. 좀 몇 발 땡겨보면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정신병 있잖아요. 누나 말로는 이 새끼가 최면 걸린 것처럼 눈에 초점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날. 얼마 전 아빠가 찰리만 데리고 사냥을 나간 적이 있대. 이 사건 얼마 전에. 그때 총에 대한 환상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거 감안해 보면은 찰리는 아빠 짐가방에서 권총 발견했고, 마침 얼마 전 아빠랑 사냥도 해봤으니 순간적으로 뭐 어린 마음에 총 쏴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자니 빨라마, 이걸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에는 대가가 너무 크잖아. 이 새끼는 엄마를 살해한 거라고. 근데 13살밖에 안 된 잼민이라 재판 안 받았습니다. 정신과 검사로 대신했거든요. 검사를 3번 했는데 이게 원인이 잘 파악이 안 돼요. 그 당시 진단 기록을 보면은 조현병으로는 보이긴 한데 확실하진 않지만. 재판 안 받았으니까 소년은 안 가죠. 1년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았고요.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가족이랑 살아요. 동생은 오빠가 엄마를 죽였다고 받아들일 나이가 아니잖아. 얘가 13살인데 얼마나 더 어리겠냐. 2004년까지 교통사고라고 믿었대. 아빠랑 큰언니가 그렇게 얘기했겠지. 2004년에 얘는 지 가족도 죽이잖아요. 이거 조사하면서 그때 일을 알게 됐을 거야 아마. 어리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건을 직접 겪은 아빠랑 누나는 다르지. 찰리 새끼랑 같이 살긴 하지만 은근히 무서웠다는 거예요, 눈치가. 찰리 새끼가 정신과 치료 효과를 좀 봤는지 집에 와서는 당장 뭐 평범하게 삽니다. 아빠는 1년 만에 다른 여자랑 재혼했고요. 동생만 데리고 이사 갔어요. 얘랑 누나는 할머니 집으로 보냈어. 아빠랑 떨어지니까 그 나름대로 좀 장점이 있더라고. 이사를 안 다니니까 일단 학교에 적응할 수 있죠. 성적이 나와. 친구도 만나고. 그래도 누나는 찰리 새끼 말투 이상하고 가끔 눈빛이 달라진대. 이런 거 볼 때마다 자기도 언젠가 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을 졸업해요. 사고 안 쳐. 그 뒤로. 찰리가 플로리다주 에스턴이라는 지역에 엔지니어로 취직하거든요. 29인데 1986년 작은 가게 하나 하는 테리라는 여자랑 결혼했어. 부부 사이 주변에서 알 만큼 좋았대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결혼하면은 섬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말들을 해왔나 봐.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 있는 섬에다가 신혼집 차렸고 딩크족으로 잘 살았거든요. 사건 전까지 찰리는 가족 쏜 뒤로 한 번도 사고 친 적은 없어요. 아내가 알기엔 그런 거지. 엄마 총 쏘고 정신병원에 1년간 있던 걸 몰랐다고. 대신 테리의 일기를 보면은 찰리가 또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한다. 가끔씩 남편과 대화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 정신 문제가 뭐 조금씩 드러났던 것 같아. 회사에서도 찰리는 말수가 없었다는데 낯을 가리는 건지 뭐 지도 지 증상을 알아서 조심하는 건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잘 눈에 안 띄었지만 일은 실수 없이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말했고 당연히 주변에서도 이 새끼 과거를 몰랐죠. 아내인 테리는 나이차가 많은 언니들이 있었어요. 큰언니가 낳은 딸이 조카인 미셸 존스였는데 테리랑 9살 차이 납니다. 이모 조카 사이지만 친자매처럼 지냈고 미셸도 언니처럼 따라다녔고 이모부대는 찰리하고도 그래서 사이가 괜찮고 그래서 2004년 9월에 태풍 피해로 찰리랑 테리가 미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던 거죠. 다른 가족들은 다 멀리 사는데 마침 미셸만 같은 주야. 미셸 존스도 37이나 됐는데 미혼이라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친구들 자주 집에 불러서 저녁 먹고 했거든. 근데 마침 이모네 부부가 갈 곳 없다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한 거야. 혼자 있기 싫으니까. 한 2주는 맨날 파티였어요. 밤마다 술상 보고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막 노래 부르고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또 어울리고 그랬다고. 미셸 친구들도 찰리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래. 행동이나 말에 특별히 이상한 점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다 죽었잖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 말로 내막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좋았다고만 해. 미치겠는 거야. 사건 직전에 미셸과 연락한 친구는 누군가 찾아봤거든요. 9월 13일입니다. 시신은 15일에 발견됐고 시신 부패는 2, 3일 된 것 같았다잖아. 아마 사건 당일이었던 것 같아요. 연락이. 리사 에몬스라고 하는데 얘가 말 들어보니까 미셸이 저녁 먹자고 부르길래 술 한 병 샀고
옷도 이쁜 거 고르고 막 준비 중이었대. 근데 미셸이 갑자기 취소한다는 거야. 이유는 이모 부부가 낮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고 부부싸움도 좀 해가지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고 한 거지. 근데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에게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야, 너 미셸 전화 받았냐? 야, 너도? 나도. 뭐 이렇게 되면서 이상하니까 데비라는 애가 미셸 집을 찾아갔고 그때 찰리, 테리, 미셸의 사망을 확인했던 거고요. 정황상 찰리 브렌트가 아내랑 조카 죽이고 지도 목숨을 끊은 건 확실해 보여요. 100%에 도달할 수 없을 뿐이지 심증 이거 100%입니다. 정황상. 다시 말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새끼 대체 왜 그랬냐는 건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찰리 새끼의 이중 생활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경찰이 공사 중이던 찰리의 집을 수색했는데 아내도 못 들어와 이 방에. 혼자 아지트처럼 쓰던 방이 작게 하나 있었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인체 해부학 관련 책, 사진을 엄청 모아놨어. 컴퓨터엔 각종 스너프 필름에 살인사건 현장 사진들을 모아놨고 그리고 유명 속옷 브랜드 있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 이거 카탈로그를 오랫동안 정기 구독해왔더라고. 이 새끼 빅시 유료 구독자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끼를 빅토리아 시크릿 킬러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이중적인 면이 드러나자 찰리랑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다 놀랬어. 조금도 이럴 줄 몰랐대요. 이런 게 나와도요. 왜 갑자기 아내와 조카를 죽인 건지 살해 동기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 새끼가 인체 해부학이나 시신 훼손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성적인 집착 이런 게 병적으로 있던 건 아닌가 이런 짐작밖에 할 수 없어. 이런 걸 몰래 숨겨오면서 혼자 좀 무력해져 있었겠죠. 발산을 못하니까. 13살 때 부모 총 쏜 뒤로 계속 이 성향이 남아있었을 텐데 해소가 안 되잖아. 그러다 이날 아내랑 싸우면서 폭력성이 발휘됐고 더는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이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왜 아내는 칼로 찌르기만 하고 조카인 미셸은 목 자르고 배를 갈랐냐는 게 또 궁금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지. 그 며칠 이제 미셸 집에 살면서 미셸에게 아내와는 다른 왜곡된 어떤 특별한 감정이 생겼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범행의 목적은 미셸의 시신 해부고 그걸 하려면은 일단 목격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내가 목격자야.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아내부터 죽이는 게 선행됐다는 거죠. 범행이 다 끝났어. 죄책감이 아니고 난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몸인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맨날 살인할 수 없는데. 그런 게 엄두가 안 나니까 계속 살 자신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찰리 브렌트 사건은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또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이 미셸 시신 보고 이거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기에는 이 처음 해본 사람의 짓이 아니라는 거야. 시신 해부가. 다른 살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1989년 1월 16일 플로리다주 빅파인키라는 곳에서 38살 셰리 페리쇼라는 여성의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범인 못 잡아가지고 미제로 남았거든. 이 사건도 시신 훼손이 심합니다. 머리랑 목이 거의 떨어질 정도로 잘렸고 미셸처럼 배가 갈라져 장기가 나와 있었다고. 결정적으로 심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셸 때랑 똑같잖아 거의. 이때 범인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래 사진이에요. 이게 찰리 새끼 젊을 때랑 비슷하다는 거지. 이게 다가 아니야. 1978년 9월 20일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실종된 12살 캐럴 설리번도 목이 잘린 채 발견됐고 1988년 12월 빅파인키에 사는 20살 리사 숀더스, 1995년 마이애미의 38 다린 톨러도 다 목이 잘렸습니다. 심장도 사라졌고요. 일치한 부분이 너무 많아. 경찰은 그래서 2006년에 이 사건들의 범인을 2년 전 사망한 찰리 브렌트라고 지목했어요. 대신 정황상 너무 유력할 뿐이고 물증으로 증명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게 공식적인 발표까지는 안 됩니다. 존나 의심되는데 여전히 미제라는 거야. 이 사건들이 다 찰리 브렌트의 범행이 맞다면
자기 엄마, 아내, 처조카에 상관없는 사람까지 7명 죽인 연쇄살인범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범행 수법이 존나 잔인해. 지한테는 성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범죄 분류상 성범죄는 아닙니다. 성폭행이 아니니까 정액, 체액 남은 것도 없어요. 7, 80년대 과학수사가 지금 같지도 않았고 남겨진 DNA가 없거든요. 이제 와서도 그래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평생 뒤지게 의심만 되는 영구미제인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